발생하자마자 거의 한 달 이내에 거의 절반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5년 이내에 다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출혈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 백혈병에서 생기는 코피하고 일반적으로 코피하고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제 성인 같으면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오랫동안 불치병의 대명사로 여겨져 온 병입니다.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혈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김동욱 의정부 을지대병원 혈액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김동욱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죠. 백혈병 환자는 다 알아. 이게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이죠, 그게? 글리백이 네, 나올 맞습니다. 때가. 그때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주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치료 방법이라는 게 이식을 하거나 또는 인터페론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에 안 듣고 이식도 할 수 없었던 환자가 거의 죽기 직전에 실려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이 약을 이제 하루에 한 4알 먹으면서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퇴원했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진짜 이 백혈병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백혈병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백혈병은 혈액암이죠.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무세포, 그 조혈무세포가 병적으로 암으로 변하면서 병적인 세포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래서 결국은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혈액암을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백혈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백혈구가 암으로 변했냐에 따라서 백혈병이냐, 다발골수종이냐, 아니면 악성 림프종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백혈병의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가장 크게 나누는 거는 이제 백혈병 그러면 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이렇게 나누고요. 급성 만성의 그 기준은 발병 기간인가요? 발병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얼마나 빨리 생기냐죠. 급성 백혈병은 뭐 발생하자마자 거의 한 달 이내에 출혈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좀 더 젊은 연령에 많이 생기고요. 젊은 연령이 몇 살이에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백혈병 그러면 애들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백혈병 전체를 보면 나이로 따진다면 한 90%는 성인에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는 성인에서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급성 백혈병도 과거에는 20대에서 많이 걸린다 이랬는데 지금은 급성 백혈병도 성인병이고 노인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40대 보통 인구 10만 명당 백혈병 환자 발병률이 한 3.5명 전후라면 50대 60대쯤 되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70대 이상 됐다 그러면 거의 한 16명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10만 명과 16명 이런 거면 그 상당히 흔한 암 중에 하나가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된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도 빨리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급성 백혈병은 초기에는 주로 피로감, 이게 빈혈 때문에 주로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뭐 이명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하면서는 이제 출혈, 그 다음에 이제 심할 때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감염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조금 피곤하거나 과로하거나 이러면 코피가 나기도 하고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백혈병에서 생기는 코피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피하고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지혈이 늦습니다. 지혈이 안 되고 계속 코피가 계속 나거나 또는 발치를 했는데 잇몸 출혈이 계속 된다든지 최소한 한 12시간 이상 지속된다 이러면 이제 피검사야. 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 네. 만성 백혈병은 이제 대개는 뭐 피로감,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전에는 조금 TV도 보다가 자고 그랬는데 곧바로 뻗는다 이제 이런 환자들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다 젖어서 식은땀이 많이 난다. 그게 이제 만성 백혈병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어찌됐건 이게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뭔가 이게 백혈병 증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때는 아마 정밀하게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급성 백혈병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급성 백혈병 치료는 이제 처음에 진단받자마자 곧바로 입원시켜야 되고요. 치료가 시작이 되면 자기 몸에 있는 피 만드는 세포의 상당수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항암제를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4일 정도 쓰면서 이제 다 없애고. 그러면 머리도 다 밀어야 되나요? 근데 머리가 상당히 빠지죠. 항암제를 굉장히 세게 쓰기 때문에
울렁거리고 토하고 거의 그 항암제 들어가는 동안에는 식사를 못 하죠. 그 다시 다음에 어떡하나요? 정상세포가 좀 살아나면 네. 한 달 후에 퇴원을 시킨 다음에 2달째 될 때죠. 다시 입원을 해서 용량을 좀 줄여서 한 5일 정도 주사암제 쓰고요. 한 3주에 4주 정도 치료를 또 해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또 퇴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 같으면 골수식을 하죠. 예. 타인의 골수를 이식하는. 타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급성 같으면 자기 골수를 항암제 쓰다가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자기 골수를 뽑아서 냉동해 놨다가 항암제하고 방사를 대량으로 준 다음에 다시 그걸 해동해서 넣어주죠. 완전히 이제 백혈구 생산 라인을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는 자기 거죠. 몸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외부 걸 이제 정산이고 줘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시키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급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과정을 보면 한 이 시기 끝날 때까지 성인 같은 경우에 약 한 1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는 치료에만 전념해야 되고요. 일상생활이나 뭐 학업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중단하게 되죠. 과거에 만성백혈병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만성백혈병은 글리백 나오면서 먹는 경구항암제로 바뀌면서 네. 일상생활도 가능하면서 치료 계속하고요. 또 암세포만 공격하니까 머리털이 빠지거나 다른 부작용들이 별로 없으니까 치료 과정에 무균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매일 약을 먹기만 하면 되니까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거는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성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안 하면 5년 이내 다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백혈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꾼 거죠. 맞습니다. 글리백이라는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오고 약간 내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세대 표적항암제 글리백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언급하셨듯이 내성이 오니까 표적항암제를 연구하던 의사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성의 기전을 보니까 이게 전혀 딴 데서 엉뚱엉뚱하게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겨서 내성이 온 게 아니고 이 글리백이 붙는 그 단백질의 변형이 좀 일어난 거다. 아 그러면 글리백의 구조를 좀 틀어버리면 이걸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2세대 표적항암제 개발의 단초가 된 거고요. 또 구조를 좀 바꿨더니 효과가 30배나 세지면서 그 내성의 90%가 또 극복이 되죠. 이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인들을 구조를 계속 바꿔가면서 3세대 또 나오고 4세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이 점점 비싸지는 겁니다. 글리백이 초창기 한 달 약값이 300만 원이었고 예.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를 이제 써야만 그때 먹을 뭐 수 있어요. 그걸 보험으로 해주냐 마느냐 뭐. 그래서 이슈가 굉장했죠. 지금 좀 조정이 지금 다 됐나요? 해줘요. 예, 결국 이제 전형적으로 보험이 됐고요. 지금 환자는 5%만 냅니다. 그렇죠. 국산화 연구를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아, 그래서 2세대 국산 신약을 그때 이제 2003년도부터 임상시험을 만들어서 지금은 한국이 만성백혈병에서의 표적항암제 약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졌어요. 어우, 야, 대단하시고. 우리 김 교수님이 진짜 그런 엄청난 기여를 하신 거네요. 네. 예.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주로 뭐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 가공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육류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야채나 과일 뭐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음주 그다음에 이제 흡연 이런 것들은 이제 유해하니까 피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 검사를 포함시켜서 정확하게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환자를 가장 많이 이제 봤잖아요. 그 수많은 백혈병 환자를 보면서 백혈병에 대해서 느낀 이 생각은 뭘까요? 그 전에 이식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엄청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직장 그만둬야 되고 또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설사 이식이 끝났어도 이게 살긴 살았는데 거의 절반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게 치료를 해서 생명을 구해놨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상생활을 하냐. 의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적항암제 글리백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몰입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식의 어떤 한계 이런 걸 느끼면서였고요. 우리 이 시대의 백혈병에 대해서 준엄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에 이 병은 거의 뭐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고가의 돈이 많이 드는 굉장히 어려운 병 이랬는데 점점 그 사이에 많은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치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생존율도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이려면 정확한 시간에 매일 정확하게 약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미래 예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병에 걸렸어도 희망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병을 잘 관리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환자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에 보니까 암 치료는 의사랑 환자랑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평소에 느끼지 않던 약간의 피로감, 지혈이 잘 안 되는 어떤 상황 이럴 때 즉시 피 검사를 해서 고령사에 늘어나는 백혈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욱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